저에게도 소설 같은 이야기가 생겨서 토커님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아져요. 먼저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결혼하면서 일체 돈 10원짜리 안에 보태주지 않았고 남편과 둘이 벌어 결혼 비용에 집도 전세로 얻었습니다. 결혼 비용은 딱 절반씩 나눠서 했고 전세 비용 9천만 원은 신랑이 6천만 원, 저는 3천만 원, 그리고 저는 따로 3천만 원을 결혼 후 비상금으로 챙겨서 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전세 비용, 결혼 비용하고 남은 돈이 없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맞벌이 하면서 지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자신이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절대 못 봐주신다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봐주신다고 하신 분이 임신 후반부에는 또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봐주시는 비용으로 6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어디 전단을 보고 오셨나 봐요. 전화해봤더니 아이 한 명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십니다. 100만 원이면 저희 형편에 너무 부담스럽고 작지만 60만 원 정도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한이 되셨다고 아직까지도 섭섭함을 이야기하시네요. 저희 집은 전셋방에 거실이 있고 방 한 칸이었는데 어머니가 와서 봐주신다고 하셔서 그리 했는데 어머니가 와 계시니 아버님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아버님도 어쩌다 같이 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에 평수도 적고 더운 여름 아버님이 계셔서 유축할 때도 방문 잠그고 땀 흘리며 유축했고 옷도 마음대로 짧은 거 못 입고 결국 난생 처음으로 땀띠도 생겼습니다. 방도 여러 개가 아니라 당연히 불편하기도 했지만 아기를 봐주시니 감내해야 할 부분이었죠. 그야말로 살아가기 위해 불편함도 감수하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 살다가 돈도 좀 더 벌고 해서 방 3칸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과 맞벌이에서 번 돈, 그리고 시집오면서 가지고 온 비상금 3천만 원도 모두 긁어 모아서요. 당연히 아파트에 어머님 방 한 칸 드리고 그 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주무시고요. 아버님 방 한 칸, 우리 부부 한 칸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오래 살다 보니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퇴근 후 힘들어도 소파에 한 번도 눕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집 소파가 편한지 어쩐지 느껴보지도 못했네요. 그렇지만 애를 봐주시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이가 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 후로 밥을 먹게 되니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너무 음식을 신경 쓰지 않고 이것저것 다 줍니다. 밥 먹고 소화 잘 되라고 사이다도 먹이고 밥 먹기 전에 꼭 우유 한 통 먹이고 과자도 먹이니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제일 황당한 건 매일 설탕물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전에 먹여서 양치도 안 하고 그냥 재우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다 조금만 먹이시라, 식사 전에 과자 주지 마라, 몸에 안 좋은 설탕물을 왜 먹이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애들 다 이렇게 키운 거라고, 설탕물은 아이가 소화도 잘 되고 아기 기분도 좋아지고 밥도 잘 먹게 한답니다.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충치 생긴다고 하니 유치는 썩어도 나중에 다 빠지는 거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라도 충치가 생겨서 신경까지 영향을 주면 영구치에도 큰 영향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무척 좋아해서 TV에 나오는 드라마는 무조건 다 봅니다.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모두 빠짐없이 보십니다. 집에 TV가 녹화되어 있는데 어머니 방 TV로 KBS 드라마 보면서 거실 TV는 SBS 드라마 녹화로 들어갑니다. 모두 출근하고 난 후로 온종일 아침 드라마로 시작해 녹화해둔 드라마 모두 시청을 하십니다. 물론 아기도 같이 보겠죠. 아기는 책 읽어주는 건 전혀 없고 같이 놀아주는 것도 가끔입니다. 밤에는 드라마 보시고 다큐멘터리 등 매일 새벽 1시, 2시에 주무시니 아이랑 같이 그 시간에 자는 거죠.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많이 작고요. 일찍 자야 키도 크고 잘 자랄 텐데 성장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이 되지만
제가 말하면 싫어하시고 귓등으로 듣고 마시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돈이 뭔지 이런 것들이 불만이 있긴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 이를테면 설탕물 등 같은 거요. 말하면 언쟁이 시작됩니다. 육아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점점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아이 키우면 스트레스 받는 게 많으니 저보고 참으라고 합니다. 네가 키울 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네요. 저도 제가 키우고 싶죠. 하지만 저희 형편에 그게 되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남편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 12개월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둘째도 봐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키워주시는 것 자체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첫째는 어린이집 보내자고 했더니 어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둘째를 낳을 때가 됐어요. 아이 낳기 전 어머님의 진두지휘 아래 김장 60포기를 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결국 남 퍼주고 하자마자 형님네 불러서 김치 가져가라고 합니다. 김치도 하고 제사상 음식도 다 했습니다. 수술해서 아이 낳고 조리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으신 것을 엄청 티내시더라고요. 첫째 때도 조리원 간다고 하니 비싼 돈 주고 간다고 뭐라고 하고 하물며 시아주버니께서 제가 예약해둔 조리원도 취소를 했답니다. 다시 예약해서 조리원 가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보태준 것도 아니고 왜 남의 조리에 왈가왈부하며 또 그걸 듣고 취소한 시아주버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황당하기만 했죠. 결국 제 의지대로 둘째 조리원 이주하고 나와서 첫째가 있고 어린이집도 안 가니 힘이 들고 시어머니 손도 덜어드릴 겸 산후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역시 비싼 돈 주고 부른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결국 부르고 나니 어머니는 여행도 가고 계속 나들이를 다니시더라고요. 아이 낳았다고 첫째도 둘째도 병원비 한 번 보태준 적도 없고요. 아기 내복 하나 안 사주고 하물며 미역도 친정에서 보내줬습니다. 도우미분은 산모 아기 보고 저는 첫째 보느라 솔직히 조리도 못했습니다. 부른다고 뭐라 하시더니 결국 어머니만 편해진 꼴이었죠. 첫째 데리고 시댁 본가에 가 있을 테니 조리하라고 하시더니 도우미 불렀으니 필요 없다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3개월 휴가라 3개월 후 복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기 100일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3개월 집에서 같이 시부모랑 있으면서 진짜 조리는커녕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첫째 먹이는 것이 제일 불만이었죠. 아기가 밥을 먹지도 않고 과자만 먹고 그러다 보니 피부도 안 좋아지고 아토피까지 생기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다 이렇게 키우는데 왜 유난을 떠냐는 입장이세요. 감정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 복직을 했어요. 1개월 동안 쉬는 게 아니었으니 잠도 부족하고 회복도 안 된 상태였죠. 회사가 많이 멀어서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복직하고 일주일 되었을 무렵 일도 많고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로 4번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집에 11시에 도착했는데 녹초가 되더라고요. 너무 잠도 부족하고 피곤해하는 걸 보고 남편이 오늘 하루는 다음 날이 주말이고 하니 자기가 아기 데리고 자겠다고 푹 자라고 했습니다. 고마운 말을 좋아했는데 바로 그때 어머니 방에서 지가 상전이야? 어디서 남자 보고 애를 데리고 자래? 하더라고요. 놀라서 방에 갔더니 제게 삿대질을 하며 네가 어디 남자한테 애를 데리고 자래? 남자가 애 데리고 자는 법이 어딨어? 네가 상전이야? 내 아들도 쉬어야지. 쉬어야지를 반복하며 삿대질을 퍼부었습니다. 황당하고 화가 나서 저도 대들었네요. 어머님 아들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일하고 왔고요. 다녀와서는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오죽 힘들면 남편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욕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차마 입에 담기도 창피합니다. 사실 그 전에 언쟁이 있을 때마다 욕은 항상 하셨으니 이제 자연스러웠죠. 시집와서 난생 처음 이런 욕을 듣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섭섭했던 거 모두 내뱉었네요. 그리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욕을 그리 달고 사냐고 했더니 다들 그렇게 한답니다. 정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대꾸한다고 계속 어깨며 가슴을 툭 치고 말하더군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죠? 그러다 최고조에 다다라 어느 정도 언성도 높아지고 저도 계속 말대꾸, 아니 사실 맞는 말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다 화가 났는지 말대꾸한다고 입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안면강타도 당했습니다. 따기는 아니었지만 그 덩치로 얼굴을 때리니 제 몸이 휘청했죠. 아이들은 옆에서 수그러들고 아버님은 간섭 전혀 안 하시고 신랑은 형부가 전화해서 바깥으로 나간 상태였고요. 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 상황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왜 이러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순식간에 제 머리카락이 어머니 손에 들어가 있는데 눈앞에서 핑 돌더라고요. 사랑과 전쟁에서 봤던 게 제게 일어난 일이었죠. 이때는 저도 모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거든요. 화나면 정말 무섭다고들 하죠. 같이 잡았습니다. 저절로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정도 사태가 되었을 때 소파에 계신 아버님이 달려오고 신랑이 전화 끝나고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머님 뒤로 낮아빠지시더니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시네요. 이런 꼴 당하려고 내가 아이를 봤냐고 하시면서 정말 곡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간추려 말한 건데 말싸움하는 도중에 저보고 나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아이 데려갈 생각하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 10원 한 장 안 보태주고 집에 들어간 돈도 내 돈이 더 많다고 내가 왜 나가냐고 하니 내 아들 집이니까라고 소리치셨네요. 이쯤이면 막 나가자는 거죠. 하여튼 남편 시아버님 들어오고 종결되는 듯 했으나 아니었죠. 저것이 이 집에 돈 10원 안 보탰다고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 정말 이쯤 되니 돌아버리겠더군요. 자기가 했던 말은 쏙 빼놓고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싸움은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오고 갔지만 글로 쓰는 건 한계이네요. 아마 온 동네 아파트 사람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게 새벽 1시 정도 되었네요. 아버님과 남편이 말리고 해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싸움이 끝났고 어머니 짐 싸서 가시겠다고 짐을 싸시고 남편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다 나갔습니다. 애들은 울고 저는 낭생 그렇게 목 놓아서 울었던 게 처음이었네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 친정엄마 알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까봐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새벽에 언니한테 전화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연히 제 편에 서서 실컷 욕을 하고 당장 끝장을 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 쏟아내며 저도 막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한 건 한편으로 너무 시원한데 막장으로 치닫고 시부모님이 나가시니 속이 시끄럽네요. 남편도 지금 제 눈치만 보면서 말도 못 붙이는데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뭐고 다 두고 혼자 있고 싶네요. 주절주절 써보았습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글을 적어봅니다. 주말에 부랴부랴 아기 봐주실 분을 찾아서 다행히 같은 동 사시는 분이 봐주시기로 했고 지금도 아이를 예뻐하고 잘 봐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지금 도우미분을 너무 잘 만나서 아이들 케어하는데 마음이 놓입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시부모와 같이 살아 생활비며 용돈, 육아비용 따로 드리고 여행에 외식 등 한 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 비용으로 차라리 다른 분께 맡기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하고 연 끊은 것이 4개월이 지났네요. 이거 평생 연을 끊고 가야 하는 게 맞죠? 남편은 그래도 부모인데 네가 참아라, 화해하라는 식이고 돌아오는 주에 남편 쪽 사촌 아기 돌잔치라 친지 친척 다 모인다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머니가 수다 허풍이 심해서 친척들도 다 알 텐데 그 자리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가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도 그때 스트레스로 위험이 생겼네요. 아주 심란해요. 어머님 덕에 귀찮은 시댁 행사들 안 가도 되어서 조금 편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까지 연 끊고 살게 하는 것 같아 그게 신경이 쓰입니다. 시어머니는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용서 없다고 했다던데 저 역시 그럴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애들만 보내는 것도 너무 싫어서 남편이 아이들하고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테니 잘못을 빌고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도 기가 막혔던지 이제 그만하고 애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모자여는 끊을 수 없으니 나중 되면 아이들은 보여드려야 하겠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무엇보다 요새는 큰아이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이가 그때 심한 충치 4개나 생겨서 안 그래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이제부터라도 관리 정말 잘하려고요. 한동안 서로 머리채 잡는 장면이 꿈에 나와서 매일 악몽을 꾸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꿈도 안 꾸고 자는 게 정신 건강에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일 좋은 건 명절에 시댁 안 가도 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행복하네요. 이제는 살만한지 저도 여기에 이렇게 후기를 달고 있으니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결혼할 28살 여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고 어이없고 화가 나는 얘긴데 혹시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대 대학을 나오고 대학 졸업 후 23살 때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서 2년 정도 일하고 모은 돈과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합쳐서 논현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 3천 정도 벌고 있고요. 예랑이는 30살인데 월 4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둘 다 모아놓은 돈도 충분히 벌어놓았고요. 근데 예비 신랑이랑 그제 맥주 한잔하면서 수다 떨다가 부모님 용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면 저희 부모님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도 드릴 거라고 했고 하지만 제가 50 그리고 신랑이 50 이렇게 합쳐서 100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망설이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힘들게 사신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친정에 드릴 용돈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자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솔직히 네가 지금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 너희 부모님께 100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50 드리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시댁 차별하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번 돈으로 드린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오빠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용돈 드린다는 말도 안 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예랑이가 신경질을 내면서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네요. 예비 신랑 어머님 아버님이 힘들게 사셨던 거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회사 부도 나서 어머님이 식당에서 온갖 일을 다 하시며 그렇게 오빠 키우셨다고. 지금도 형편이 딱히 안 좋으세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아빠는 증권 쪽에서 일하시는데 월 1,500 정도 버시고요. 엄마는 지금 웨딩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저희 쪽에서 다 부담할 생각이고 예단 예물 이런 거 다 각자 알아서 할 생각이고요. 오빠랑 전화로 다시 대화를 해본 결과 오빠가 그러더군요. 너네 부모님은 좋은 직장, 좋은 자영업 하시지 않니?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다. 나는 내 말에 후회는 안 된다 라고 하더군요. 한편으로 제가 너무 말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등하게 드려야 되는데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싶고 뒤숭숭합니다. 조언 좀 부탁할게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왔어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작이라고 하신 분 지금 이런 걸로 자작할 만큼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글을 읽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빠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100하고 오빠네 부모님은 50 드릴 거라고 대놓고 얘기한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번다고 우리 부모님만 두둑히 챙겨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한 적도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오빠한테 제가 쓴 글과 댓글도 보라고 방금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댓글 다 읽어보니까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요.
저는 오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라리 오빠네 부모님 돈을 좀 더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텐데 이런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에 오빠가 이번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내년 4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후기입니다. 좋은 글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 갖고 댓글 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자작이 아닙니다. 자작할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죠.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오빠가 제가 쓴 글 보고 댓글도 다 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빠 위에 형님이 3분이 계시는데 다 결혼하신 분입니다. 근데 형수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제가 쓴 글과 댓글 다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다들 저를 욕했다고 하더군요. 나이도 어린 게 돈 좀 번다고 유난 떠는 거냐 뭐냐. 진짜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남자랑 3년을 만났다는 게 진짜 3년이란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형수가 제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나 봐요. 자기가 몇 마디 좀 해야겠다고 남자 기죽이려고 작정하는 거냐고 뭐냐고 개거품 무는 줄 알았습니다. 이 글 쓰면서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렇다고 형수들이 내 욕한 걸 다 말해주는 이 남자 정말 찌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냥 어이없는 웃음만 나옵니다. 아 참, 그리고 제목하고는 연관성이 없지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에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28살이라고. 근데 저번에 오빠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오빠 친구들 여자친구분들은 샤넬이나 구찌,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 다 하나씩 하고 오는데 너는 쪽팔리게. 오빠가 저한테 한 표현이에요. MCM 가방 들고 온다고 시계는 그게 뭐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오빠한테 무슨 이유로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오빠가 참 철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8살 먹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여자들 나이 먹으면 명품 한두 개씩은 있지 않느냐고. 근데 글쎄요. 저는 명품 안 좋아해요. 딱히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찌나 샤넬 등등 이런 가방들을 보면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서 거기 같고 몇백 주면서 가방 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중저가 가방들은 있어도 고가의 가방들은 없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대신 저는 차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제 차가 2대가 있어요. 둘 다 외제차인데 그중 한 차에 오빠가 관심을 엄청나게 쏟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빠도 남자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제 차를 자꾸 자기 차 마냥 꾸미더라고요. 저는 차 꾸미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조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엄청나게 싸운 적이 있고 네 차가 내 차고 내 차인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니까 하나하나 서운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네요. 오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돈 얘기라는 게 친한 사람이랑도 말하게 되면 껄끄러운 얘기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용돈 얘기는 결혼하고 다시 말해도 되지 않느냐. 난 당신이 나한테 전화해서 처음 한 말이 내 생각이 짧았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지 몰랐다. 내가 3년 동안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건지 이제야 다 파악이 된다. 우리 내년 4월 결혼 없었던 걸로 하고 싶다. 진심이야. 물론 내가 전화로 얘기했듯이 여기서 우리 그만인 것 같다. 고마워. 당신이란 사람 그리고 당신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리 알게 해줘서. 자꾸 전화하지 마. 정 떨어지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도 연락 좀 하지 마. 그리고 형수님들은 시댁에서도 예쁨 받는 며느리인가 봐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하시는 거 보니까 오빠한테 집안 얘기 들어보면 아닌 것 같던데. 며칠 전 제사였는데 둘째 형수님 혼자 전 부치기 싫다고 시댁 문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집에 가셨다면서요.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추가 후기입니다. 집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2번이나 글을 썼는데 시간 내주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화내주신 분들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 쓰기 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글 쓰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혼자 고민했으면 다시 오빠를 만났을 텐데 정신이 똑바로 드네요. 결국 오빠한테는 이별을 얘기한 상태입니다. 저도 여자고 저도 사람인데 3년간 만나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던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제 나이 28에 다른 사람과 다시 시작해볼 생각하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네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끝내서 뭔가 후련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합니다. 오빠네 집은 다 뒤집어졌다네요. 약간 오빠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무슨 그런 걸로 결혼까지 안 할 생각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나 오빠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하루빨리 결혼해야 하는 애들이 부모님 용돈 문제로 싸우고 파혼하냐고.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하루빨리 늙기 전에 저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여자랑 결혼시키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오빠네 가족들 번호는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기니까 저도 시시때때로 멍해지고 저희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빠가 저희 부모님한테는 진짜 잘해서 부모님도 오빠를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댓글 보다가 돈 자랑하려고 오빠 욕 좀 해달라고 글 쓴 것 같다고 하신 분, 절대 돈 자랑하러 글 쓴 판도 아니고 오빠 이렇게 욕해달라고 쓴 판이 아니에요. 제가 오빠한테 그 말을 듣고 제 생각은 이러한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쓴 글입니다. 하여튼 저한테도 다시 따뜻한 봄날은 찾아오겠죠. 어디 참한 남자 없나요?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행복한 글들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파혼 후 후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어지는 글로 또 글을 남깁니다. 그 사람과 파혼 후 몇 달가량 시간을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4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연락 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요. 솔직히 정말 흔들렸던 적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댓글 써주신 분들 글들 떠올리며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번 주 금요일 날 전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우리 집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멍한 상태에서 인사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절 보시더니 달려오셔서 제 손을 자꾸 잡으십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줄 수 없냐고, 자기 자식이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정말 많이 혼내고 타일렀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결혼 후에 시댁이랑 인연 끊어도 좋다고, 제발 자기 자식만큼은 버리지 말라고 우십니다.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으실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세아가 자식 잘못 키운 부모가 죄인이다 라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십니다. 그 앞에서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무슨 죄이길래 이러실까. 저는 우선 그래도 옛날에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예정 때문에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탁자에 앉아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속 보시면서 세아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는 말만 반복하시고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숨만 보이시고 어머님이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남자가 생겼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파혼 후 몇 달 만에 남자가 생기냐고요. 아직은 남자 만날 생각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바보같이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네요. 어머님 아버님 가실 때도 뒤돌아보시면서 제발 좋게 생각해달라고 사정사정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땡땡씨 전화, 문자, 카톡 답장을 하지 않으니 메일을 보내더군요. 부모님들 오셨다가 가신 거 안다고, 내가 먼저 가서 사죄를 해야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의 말 한마디에 부모님까지 가셔서 그러시는 거 정말 자기는 불효자라고, 다시 자기에게 기회를 주면 정말 다시는 그런 철없는 생각 갖지 않고 잘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네가 쓴 글 다 보고 댓글도 다 보고 정말 생각 많이 바뀌었답니다.
믿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넌 이미 나한테 실망한 거 알고 있고 돈 많은 여자 놓친 게 후회돼서 잡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자신이 이때까지 이 여자한테 얼마나 못된 남자였고 얼마나 철없게 행동했는지. 솔직히 자기도 사람인데 돈 많은 여자가 결혼해준다니까 아주 좋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자기도 정말 깨달은 게 많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네가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했던 게 제일 중요했었다고. 결혼하고 일 그만두고 친정에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아도 좋다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가정 만들어 나가겠다고. 만약 네가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돈 한 번 안 주고 자신에게도 돈 한 푼 안 줘도 된다고. 자기 월급까지 100% 네가 관리해도 좋다고. 네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봉사활동도 같이 가겠다고. 대충 이런 식의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을 보고 더 흔들렸어요. 만나는 동안 여자 문제도 없었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던 남자라서. 그리고 저도 그때 잘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후배님들께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역시나 네, 그렇겠죠. 저는 오직 정이라는 하나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욕해주시고 모진 말씀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절 걱정해주는데 정작 저 자신은 저를 걱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 4개월의 시간을 날려버릴 뻔했네요. 솔직히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예쁜 가정 누리고 할게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결혼 8년차 40대 여성이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저랑 저희 어머니 관계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요. 남편과 저는 78년생, 말띠로 동갑이에요. 우리는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났어요. 정확히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요. 문제는 제가 상사고 남편이 부하 직원이라는 데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요. 근데 남편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희 남편은 둘만 있을 땐 세상 좋은 남편이에요. 하지만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들이 관련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부러 제 귀를 거꾸로 들거든요. 별거 아닌 일에도 괜히 목청을 높이고 남자가 어쨌는지 여자가 어쨌다든지 이러면서 꼰대짓을 하려고 들고요.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했어요. 오죽하면 저럴까 싶었거든요. 오냐, 내가 오늘 남편 기 한번 살려준다. 이런 심정으로 고개 팍 숙이고 꼬랑지 내리고 남편님 이러면서 떠받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재미가 들었는지 정신이 나간 건지 다른 사람들 앞에만 가면 절 무시하려 들더라니까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제 남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시어머님을 깔아뭉기시거든요. 툭하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게 라고 하거나 난 니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말을 달고 사신 분이죠. 그뿐인 줄 아세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시고모니까지 합세해서 정말 가관도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면 이 집안은 대대로 대단한 집안인 줄 알 거예요. 남편에게 들어보면 조상 중에 변변한 벼슬 하나 제대로 하신 분도 없더구만. 암튼 저희 시어머님은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아무튼 온갖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종 취급까지 당하며 살아오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랬죠. 아니 위에서 이렇게 바보같이 사랑받아주니까 매번 저러는 거 아니냐. 괴롭히는 시아버지도 싫었지만 수긍하고 사는 시어머님도 좋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집을 오고 첫 할아버지 제사가 있던 날이었죠. 제사가 토요일이라서 전날 퇴근 후 바로 시댁에 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부터 어머님과 함께 제사 준비를 했어요. 아침 먹고 잠바와서 아버님 점심 차려드리고 막 일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시고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제 일을 도와주려고 일찍 오셨나 보다 했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없나 몰라. 옳게 나 회냉면 좀 만들어줘.
아침에 그게 땡기더라.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정신이세요? 안 그래도 제사 준비로 눈코 틀 새 없이 바쁜데 회냉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절 막으시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 해드리겠네요. 재료도 없고. 보다시피 제사 지낼 음식도 아직 못 해놔서요. 죄송해요. 대신 형준이 시켜서 괜찮은 냉면집에서 사오라고 그럴게요. 그랬더니 시고모님이 노발대발 시누이가 입맛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그깟 냉면 하나 삶아주는 것도 하기 싫어서 아들 시켜서 사다 먹으라 그런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게 며느리 앞이라고 너무 힘주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자기가 그러고 살았다 그래?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이래서 보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은 뭘 해도 티가 난다 그러나 봐. 올케는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몰라도 우리 집은 윗사람한테 깍듯하게 하라고 배웠어. 아무리 세월 지나 같이 늙는 처지지만 그래도 내가 엄연히 손 위인데 어디서 건방지게 그래? 중학교밖에 못 나온 주제에 못 배웠으면 낮추고 살 줄도 알아야지. 내 동생 덕에 행복하게 살다 보니 그래?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 라는 그 소리에 소파에서 TV를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득달같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네가 미쳤냐? 어디서 못 배운 걸 티내냐? 어디서 손이 형님한테 말댔구야. 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하여간 그 집안 배운 게 없으면 하라는 대로 하기나 해. 네가 뭘 한다고 따박따박 말댔구야.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어이가 없었어요. 적반하장이라더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그날 어머님은 1시간이나 손이 발이되게 빌고서야 음식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무서웠던 건 이런 상황에도 남편도 시동생도 누구 하나 자기 엄마 편을 안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르쇠로 일관했죠. 수십 년간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혼자 당하셨구나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분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어요. 나중에 나도 시어머니 꼴 나는 거 아냐?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일 없도록 초장의 남편 버릇을 잘 들여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 남편을 잡고 잔소리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별거 아닌 일에 절 핀잔 주길래 작정하고 정색하며 덤볐어요. 당신은 회사에서 그렇게 눈치 없이 굴더니 집에서도 이 모양이야? 도대체 뭐 하나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 내가 차 수평 안 맞는다고 낚시 가기 전에 카센터 가서 정밀 검사하라고 했지. 근데 뭐하고 뭉개고 있다가 카센터도 안 가서 이런 사고를 당해. 당신 목숨이 몇 개는 돼? 이참에 다 내려놓고 황천길 가고 싶어? 그런 거야? 제발 뭐가 우선이고 나중인지 생각하고 살자. 말이 참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잡는 딱 그런 각이었어요. 식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려다 오히려 된통 당한 남편은 그 후로 저한테 덤비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날 일 때문일까요? 남편이 자꾸 제 눈치를 보며 회사에서야 직급 차이가 나니 그럴 수 있지만 집에서까지 그런 건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저의 시아버님한테는요. 안 그래도 툭 하면 기센 말띠 며느리 들였다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아버님, 아들도 말띠인데 저만 갖고 그러세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시어머님도 말띠거든요. 전 78년생 말띠, 어머님은 54년생 말띠. 근데 같은 말띠인 남편한테 눌려 사는 게 말이 돼요. 한마디로 아버님은 절 길들일 거리를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부리듯이 저도 그렇게 부리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는 쉽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학벌 때문이죠. 제 자랑 같지만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말 그대로 S대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버님도 저한테만큼은 어머님께 하시듯이 못 배운 주제에 중학교도 못 나온 게 등등 학벌로 무시하는 행동은 못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보다 학벌도 좋고 직급도 높고 연봉도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니 뜻대로 되지 않자 마땅치 않으신 거죠. 솔직히 전 제 학벌이 대단한 자랑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하고 세상을 위한 업적을 이룬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운 좋게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 부모님 지원을 받으며
남들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지금의 학벌 정도가 된 거 아닐까요? 입장 바꿔 말하면 저희 어머니처럼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못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결과가 아닌데 제 학벌을 자랑으로 삼는 게 웃긴 거죠. 이걸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어머님이 더 이상 시가족들한테 무시받고 사시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어머님과 밖에서 따로 만났죠. 어머니, 시험 한번 보시겠어요? 전 검정고시 학원 팜플릿을 내밀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제가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고등학교 과정 패스하시면 대학도 가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대학 시험 볼 때 여러 가지 전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만학도 전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부하고 싶지만 형평상 혹은 다른 이유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고령자들한테 대학 입학 문턱을 맞춰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전형이에요. 어머니, 우리 해봐요, 이거. 어머님은 쉽게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러자 눈시울을 붉히시고 아무 말이 없으셨죠. 전 제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살짝 후회가 됐어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끼어들었나 했죠. 그런데 나 그거 한번 해볼게. 사실 며느리 앞에서 무시당하고 사는 거 나도 죽기보다 싫었어. 10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우리 친정어머님이 나랑 여동생 버리고 제가 하셨거든. 친정집에 얹혀 살면서 구박 많이 받았다. 중학교까지 나온 것도 정말 눈치 많이 보며 다닌 거였어. 난 정말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내 사정은 그게 아니잖니.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 보면서 공장에 일하러 가는데 정말 부럽더라. 형준이가 처음 데려왔을 때 당당한 네 모습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 같아. 학벌 좋고 회사에 당당하고 남자들보다 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나도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더 내가 한심하고 창피했어. 근데 이제 너한테 창피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할란다. 나도 공부해서 너처럼 달라지련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련. 그때부터 어머님과 저의 비밀스러운 동행. 저는 일단 어머님을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시켜 드렸고요. 공부도 가르쳐 드렸어요. 몇 번의 낙방을 경험하고 드디어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할 수 있었죠. 젊은 친구들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어머님과 저한텐 달랐습니다. 합격자 발표 듣고 어머님과 저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더 해보자 결심했죠. 내친 김에 대학까지 가자고요. 그렇게 해서 2년 전 만학도 전형으로 전문대에 입학했어요. 평소 책도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걸 좋아하셔서 문예창작과에 지원하셨어요. 다른 과보다 성적 경쟁도 적고 실습이 적다 보니 어머님께는 딱이었죠. 자신보다 나이 어린 교수님들 밑에서 어머님은 지각 결석 한 번 없이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또 열심히 하셔서 졸업 전에 큰 규모의 백일장에서 은상을 받으셨죠. 그 모든 순간을 어머님과 제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께서 대학을 졸업하시는 날이 됐어요. 지난 6년간의 노력, 결실을 맺는 날이었죠.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어머님과 함께 졸업장으로 향했어요. 오늘만큼은 가족들한테 알리고 축하받으며 졸업하시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한사코 반대하셨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이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면서요. 전 어머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졸업식장에서 어머님은 학교에서 주는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큼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셨다고 주는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단상 위에서 총장님한테 직접 졸업장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그 순간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렀을 거예요. 전 객석에서 어머님의 빛나는 순간을 카메라에 열심히 담았어요. 사건은 어머님의 졸업식장을 다녀온 그날 터졌어요. 일찍 집을 나서야 했던 어머님은 아버님 마침상을 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오늘 하루만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라고 쪽지를 남기고 오셨는데 하필 시고모님이 오셔서 그걸 보신 거예요. 졸업식장에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온 탓에 시고모님 호출을 못 받았고 학사모를 쓰고 동기들이랑 사진을 찍느라 집안일은 신경도 못 쓰고 있다가 뒤늦게 어머님과 제가 집에 도착해보니 시고모님이 아버님 점심상을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시고모님은 꽃다발을 들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저와 시어머니를 향해 씻고 있던 쌀과 김치를 집어 던졌어요. 시뻘건 김치 양념을 뒤집어 쓴 어머님과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시고모님을 쳐다봤죠. 그랬더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침부터 뭐 한다고 밖으로 나더라. 남편 밥도 안 챙겨놓고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너도 마찬가지야. 말답 따박따박하고 어른 날기로 우습게 알면서. 내가 이 나이에 동생 밥 챙긴다고 주방에서 이러고 있어야겠어? 집안꼴 잘 돌아간다. 시애미가 저 모양이니 며느리라고 잘할까. 아주 개판이야 개판. 시어머님은 졸업장에 묻은 김치속을 떼어내시면서 입술을 부르르 떨으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신 듯 쏟아내셨죠. 그게 뭐 어때서? 누나가 돼서 남동생 밥 차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그 나이 처먹도록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 동생이나 챙기세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시던 아버님은 어머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와 어머님 뺨을 치시며 손을 드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 전에 무서운 속도로 아버님 뺨을 치셨어요. 짝소리가 날 정도로요. 그 행동에 모두들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죠. 이 여편네가 미쳤나? 그래 미쳤다. 이날 이때까지 니들한테 하도 당하고만 살아서 미쳤다. 또 한 번 쳐봐. 그땐 네 누이 뺨도 쳐줄 테니. 어머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기선을 제압했어요. 아버님은 생각지 못한 어머님의 반격에 어리둥절하셨죠. 이 여편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이 쓰레기. 인간 말종? 지금 나한테 인간 말종이라 했어? 평생을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이 바로 인간 말종이다. 지들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짓밟고 사람을 종부리듯이 날 줄 알았지. 니들이 언제 나 사람 대접해줬었니? 그래도 지 자식 낳고 사는 여자한테 어떡 하면 사람들 앞에 서서 바가지 긁고 중학교밖에 못 다녔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창피 주고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나도 사람이다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내가 이날 이때까지 꼭 참은 이유가 뭔 줄 알아? 니들 남매처럼 적어도 인생을 니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니들은 내가 아는 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지독하고 하찮은 족속들이었으니까. 인간 말종 그야말로 니들 남매한테 딱인 말이다. 저 사람이 약을 잘못 먹었나? 이게 다 며느리 잘못 들인 것 때문이야. 이상한 게 집에 들어와서 시애미한테 무슨 시험 어쩌고 하더니 멀쩡하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네. 너 애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시고모님이 물으셨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요? 단지 저는 고모님께서 어머님께 못 배웠다고 탓하시길래 학교 공부해보시라 권한 거밖에 없어요. 아참, 오늘 어머님 졸업하셨어요. 아버님은 그제서야 어머님 손에 들린 졸업장을 보시고는 졸업장? 니까짓 게 무슨 졸업장? 왜? 어디서 돈 받고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만들어주든 되지도 않게. 솔직히 나 오늘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졸업장 꿈이나 꿀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그랬죠. 중학교 나온 거랑 고등학교 나온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 하늘 땅 차이로 나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일을 박박 갈아가면서 젊은 애들 사이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날 무시하던 당신 얼굴 떠올리면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졸업장까지 가게 됐네요. 고마워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뭐? 대학 졸업장? 시고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달려와 어머님 졸업장을 펼쳐보셨습니다. 어머님 이름 밑엔 문예창작과 전문 학사 도장이 쾅 찍혀 있었어요. 대학 졸업까지 하고 보니 당신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싶네요. 중졸과 고졸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고졸과 대졸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혼자 살아 볼랍니다. 당신과 수준 차이 나서 같이 못 살겠어요.
지난 45년간 날 부리고 살았던 수고비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내놓으시구려. 아니 이 사람이 이혼이라니. 어머님은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전부터 쭉 생각해오신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결정에 방방 뛰며 반대를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저랑 이혼이니까요. 전 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밑반찬 정도는 넣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수필로 엮어 작품집을 출간하실 계획이십니다. 물론 자비로 출판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려고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신나셨어요. 가끔은 저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갈라서신 게 아닌가 죄송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70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제가 어머님 인생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어머님께서 화창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